24살의 강서연.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의 백혈병이라는 가혹한 운명에 발목 잡힌 인재. 최고대학의 전액 장학금 입학 통지서는 병원비 청구서 더미 아래서 빗바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대신 동생의 생명을 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는 JABB 그룹 타워 40층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는 청소 용역의 유니폼이었다. 세상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자들의 발밑을 닦으며 살아가는 천재. 과연 이 모순된 운명의 실타래는 언제쯤 그녀를 정당한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인가. 그날 밤 자정, JW 타워 40층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국내 최고 기업 JW 그룹을 이끄는 28배 최연소 CEO 권지혁. 그는 방금 전 수천억 원이 걸린 해외 M&A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집무실을 나서는 중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복도의 공기마저 벨드 됐다. 그는 비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며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강서연은 그 복도 끝에서 묵묵히 마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야간 근무는 고됐지만 병원에 홀로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바닥의 얼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퉁이를 돌아 나온 권지혁의 단단한 어깨가 그녀의 연약한 몸과 그대로 부딪혔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연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양동이의 더러운 물이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위로 요란하게 쏟아졌다. 권지혁은 통화를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넘어진 서연이 아니라 자신의 값비싼 구두에 튄 물방울과 엉망이 된 복도 바닥에 먼저 향했다.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사과나 걱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고쳐들다 미처 깨닫지 못했다. 충돌의 충격으로 서류 가방 틈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그는 혀를 차며 그대로 돌아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서연은 아픈 엉덩이를 애써 부여잡고 일어섰다. 몸열감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제이드의 얼음 왕자 권지혁 대표였다. 소문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쏟아진 물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집무실 문 바로 앞 어두운 구석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검은색의 심플한 USB 드라이브였다. 그 옆에는 방금 그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서류 한 장이 나뒹굴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보안팀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함께 떨어진 서류 한 장에 먼저 고정되었다. 프로젝트 스킬라 3분기 리스크 해지 전략. 무심코 스친 숫자와 그래프였지만 그녀의 두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숫자 하나가 잘못되어 있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소수점 오류였지만 복잡한 리스크 평가 모델에서 이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대학 시절 밤새워 파고들었던 바로 그 고급 재무 모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 서류가 맞다면 저 USB 안에 담긴 프로젝트 스킬라 전체가 이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JJBBB 그룹은 수천억, 아니 조 단위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정의감과 지적 호기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USB와 서류를 챙겨 들었다. 그녀가 이 회사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는 없었지만 눈앞에 명백한 재앙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새벽 3시 15분 40층의 모든 불이 꺼지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마지막 순찰을 도는 척했다.
그녀는 기획조정실 말단 직원의 텅 빈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다. 보안 카메라는 청소 용역의 동선까지는 세세하게 추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역시나 파일은 최고 등급의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정도 암호는 10분짜리 퍼즐에 불과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놀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화 시스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프로젝트 스킬라의 거대한 실체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경쟁사인 대산 케미컬을 상대로 한 적대적 M&A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그녀가 발견했던 치명적인 오류가 M&A의 핵심 가치 평가 모델 전체에 적용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지금 잘못된 지도 한 장만 믿고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셈이었다. 서연은 갈등했다. 이대로 덮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히 CEO의 계획에 손을 댈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그의 원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프로젝트 스킬라가 수정 분석 보고서라는 이름의 새 파일을 생성했다. 그녀는 잘못된 변수값을 바로잡고 정확한 베타 계수를 적용하여 전체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다. 그리고 오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까지 제안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으며 권지혁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컴퓨터의 임시 파일과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는 다시 청소부 강서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와 문제의 서류 한 장을 들고 나와 권지혁의 비서인 김 팀장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타워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7시, 권지혁은 어젯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출근했다. 그가 협상에서 실패한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들의 가치를 JW의 평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책상 위에 있던 USB를 건넸다. 대표님, 어젯밤에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청소팀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권지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USB를 받아들었다. 보안이 허술하다며 김 팀장을 질책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USB 안에 생성된 낯선 파일이 들어왔다. 프로젝트 스킬라 그 수정 분석 보고서.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가 감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일단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완벽한 대안까지 제시해 놓았다. 어젯밤 협상 결렬의 이유가 바로 이 오류 때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분석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재적인 통찰력이었다. 그는 당장 보안팀을 호출했다. 어젯밤 3시 15분 기획조정실 박대리 자리에서 이 파일이 생성됐다. 당장 그 시간대에 40층에 있었던 모든 인원을 확인해 보안팀의 보고는 간단했다. 대표님, 어젯밤 3시에서 4시 사이 40층 출입 로그에 기록된 인원은 청소 용역 강서연 씨 단 한 명뿐입니다. 권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청소부, 어젯밤 자신과 부딪혔던 그 초라한 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당장 휴게실로 향했다. 강서연은 구석자리에서 막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권지혁이 폭풍처럼 들어섰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 다가가 손에 든 USB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네가 만졌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젯밤 대표님께서 떨어뜨리신 것을 주워 김 팀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권지혁은 더욱 화가 났다. 이 초라한 여자가 감히 자신을 속이려 들다니. 거짓말하지 마. 누구냐? 이 정보를 누구에게 넘겼지? 그는 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그녀가 이 정도의 분석을 해냈으리라고는 1%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프로젝트 스킬라라면 대산 케미컬 인수 가치평가에 적용된 베타 계수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더군요.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베타 계수. 그건 자신과 핵심 임원 몇 명만이 아는 오류의 정확한 핵심 용어였다. 그는 숨을 삼켰다. 어젯밤 자신을 스쳐 지나간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그 청소부가 자신의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수정했다는 말인가. 그의 오만한 세계가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베타 계수. 그 단어는 단순한 재무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스킬라의 심장부이자 오직 그와 M&A 총괄 팀장만이 공유했던 마지막 변수였다. 이 여자는 이 낡고해진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는 그가 며칠 밤낮을 고민했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이성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강서연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나 당황이 아닌 차가운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표님 집무실 앞에서 주운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리스크 해지 전략. 하지만 사용된 모델은 단순 해지용이 아니더군요. 대산 케미컬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모델이었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다 멈칫했다. 그 모델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초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훌륭한 배가 잘못된 항로로 전속력을 내는 것과 같죠. 전 그냥 뱃머리를 조금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휴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청소부들이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JW 그룹의 제왕이 자신의 청소부에게 재무 전략을 브리핑받고 있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기묘한 흥분. 그는 이 여자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내 사무실로 따라와. 그는 획 돌아섰고 서연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최고층 CEO 집무실에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들어선 사람은 강서연이 처음일 터였다. 권지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 이름 강서연입니다. 나이 24입니다. 학력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고졸입니다. 권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고졸? 고졸이 베타 계수를 논하고 M&A 전략을 수정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1학기까지 수료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금융파생상품 모델링이 전공이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사용하신 모델, 제가 2학년 때 과제로 만들었던 것과 유사하더군요. 권지혁은 말을 잃었다. 한국대 경영학과 수석. 그가 익히 아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왜 청소부로?
그는 질문을 던지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자신이 알 바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이 자신의 최고 기밀을 뚫었다는 사실이었다. 보안 규정 위반이다. 내 파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어. 당장 해고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거 아나?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었다면 대표님은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잘못된 보고서를 승인받으셨을 테고 일주일 뒤엔 대산 케미컬 인수에 실패한 CEO로 기록되셨겠죠. 그녀는 지지 않았다.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수정한 보고서는 제대로 읽어보셨는지요? 권지혁은 기가 막혔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약점을 쥐고 협박을 하고 있었다. 아니,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거래 제안이었다. 그는 몇 초간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 담대함, 저 통찰력. 이런 인재가 왜 바닥을 기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결심했다. 이 유령을 어둠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했다. 김 팀장.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대표님. 지금 당장 강서연 씨 용역 계약 해지하고 기획조정실 인턴으로 신규 채용 발령내. 오늘 자로. 김 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권지혁은 끊어버렸다.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대표님, 내 눈앞에서 내 통제 앱이 있어. 네가 누군지, 목적이 뭔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 그리고 네 능력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겠어. 만약 감히 날 속이려 들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한다면 그땐 네가 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잘 짜인 감옥이었다. 그날 오후 강서연은 낡은 유니폼을 벗고 가장 단정하게 다림질해둔 낡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JW 그룹의 심장부 39층 기획조정실. 그녀가 어젯밤 몰래 잠입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밤과 완전히 달랐다. 최고 엘리트들만이 모인 그곳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청소부 출신 특채 인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으로 그녀를 훑어봤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예상대로였다. 복사, 서류 파쇄, 커피 심부름, 그리고 산더미 같은 과거 자료들을 정리하는 잡무. 아무도 그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컴퓨터와 내부망 접속 권한이 주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묵묵히 일을 처리하며 동시에 기획조정실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부사장실 근처에서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박태준 부회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대산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권지혁 그놈이 눈치채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거 아냐? 서연은 숨을 죽였다. 박태준 부회장, 권지혁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오른팔이었지만 지금은 지혁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인물이었다. 대산, 프로젝트 스킬라. 그녀는 파쇄기 소리에 묻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마십시오. 2차 입찰용 자금은 이미 H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빼돌렸습니다. 권 대표는 절대 모를 겁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말하는 자금은 그녀가 밤새 분석했던 프로젝트 스킬라의 예비 자금이었다. 박 부회장이 회사의 M&A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의도적으로 박 부회장 관련 서류 처리를 도맡아 했다.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래된 지출 결의서와 투자 보고서들을 밤늦게까지 검토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부풀려진 예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박태준 부회장. 그는 단순히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산 케미컬 M&A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었다. 한편 권지혁은 자신의 유령 인턴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김 팀장을 통해 일부러 오류가 섞인 시장 분석 데이터를 던져주었다. 인턴 교육용이니 오류나 찾아보라고 해.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에는 완벽하게 수정된 데이터와 함께 3가지 다른 시나리오에 기반한 추가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거 네가 한 건가? 그는 보고서를 가리켰다. 네, 데이터에서 이상점이 발견되어 재분석해 보았습니다. 누가 너더러 재분석까지 하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오류를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권지혁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초라한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성의 빛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 강렬했다. 그는 이 여자가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기밀을 훔쳤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다. 나가봐. 그는 서연이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강서연.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심어놓은 의도적인 접근일까? 그는 박태준 부회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 부회장이 이런 인재를 이용해 자신의 뒤를 캐려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박 부회장의 이익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회사를 구했다. 권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자신도 모르게 싹트는 기묘한 관심. 그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서연이 분석한 보고서에서 미묘하게 강조된 한 줄의 문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3분기 비정상적 자금 유출 추정, H홀딩스 연관성 검토 요망. H홀딩스, 박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권지혁은 H홀딩스라는 단어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낯선 인턴이 회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박태준 부회장. 선친의 동지이자 지금의 가장 강력한 정적. 권지혁은 이미 박 부회장의 야심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런데 이 고졸 출신 인턴이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인 김 팀장과 내부 감사팀장만을 극비리에 불렀다. H홀딩스를 파. 강서연 모르게. 그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알아내. 24시간 감시해. 권지혁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강서연이 박 부회장이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 아니면 정말 순수한 천재가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을 가능성. 후자라면 그녀는 엄청난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그는 당분간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묶어두기로 했다. 그는 강서연에게 프로젝트 스킬라의 후속 데이터 정리를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녀의 접근 권한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하려는 이중적인 포석이었다. 강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묘한 신뢰와 감시의 이중주를 즉각 간파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시간이 없었다. 동생의 다음 수술비, 납입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부회장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자신과 동생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준 데이터를 분석하는 척하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H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회계 시스템의 방화벽을 우회해 암호화된 장부 원장에 접근했다.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H홀딩스로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경쟁사인 대산케미컬의 한 임원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세상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박 부회장은 단순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M&A 정보를 대산에 팔아넘기고 동시에 JW의 자금으로 대산의 주가를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중의 배신이었다. 바로 그 순간 기획조정실의 보안 시스템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비인가 접근 시도, 회계 서버, 인턴 아이디 강서연. 이 경고는 즉시 박태준 부회장의 최측근인 IT 보안팀장에게 보고되었다. 박 부회장은 보고를 받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강서연, 그 청소부년, 감히 내 꼬리를 밟아. 그는 처음부터 권지혁이 그 여자를 인턴으로 앉힌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잘 됐군. 어차피 권지혁 놈에게 경고를 날릴 참이었어. 그 아이가 완벽한 희생양이 되겠군. 박태준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함정이 즉각적으로 설계되었다. 강서연의 낮은 신분, 권지혁과의 불투명한 관계,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기록.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 아이가 추적 중인 데이터, 우리가 수정해서 대산 쪽에 흘려. 단, 강서연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 그리고 그 아이 동생 병원비 계좌. 알아냈나? 내 부회장님, 백혈병이고 병원비가 엄청나더군요. 좋아. 오늘 밤 대산 쪽에서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여느 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서연이 어리둥절해하며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김 팀장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강서연 씨, 잠시 대표님 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권지혁의 집무실에는 그와 박태준 부회장 그리고 내부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박 부회장은 인자한 척하는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의 얼굴은 분노인지 실망인지 모를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강서연 씨, 감사팀장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10시 37분, 강서연 씨의 아이디로 프로젝트 스킬라의 1급 기밀 데이터가 대산 케미컬 측 서버로 전송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절대. 시치미 떼지 마. 박 부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동생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한 걸 알고 접근한 거겠지. 이 배은망덕한 것.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서연의 동생 이름으로 된 병원 계좌 입금 내역서였다. 입금자, 대산 케미컬, 주. 금액 3억 원.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에요. 전 몰라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 제발, 당신은 내 능력을 알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권지혁의 눈은 그녀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H홀딩스를 파헤치라던 자신의 비밀 지시, 그리고 그녀가 보란 듯이 기밀을 빼돌린 정황. 그의 머릿속에서 강서연은 박 부회장이 심은 스파이, 혹은 돈에 매수된 천재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녀의 경고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 그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가 잠시나마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던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감사팀.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장 저 여자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보안팀에 인계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표님, 서연이 절규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박 부회장이. 닥쳐. 박 부회장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디서 감히 물귀신 작전을 쓰려 해. 보안팀 직원 2명이 들어와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권지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 배신감, 그리고 말 못한 진실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권지혁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돌아섰다. 서연은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범죄자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완벽한 희생양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끌려온 곳은 40층 대표 집무실이 아닌 지하 1층에 창문 하나 없는 보안 신문실이었다. 모든 것이 차가운 회색이었다. 벽도, 테이블도, 그리고 그녀를 신문하는 감사팀장의 눈빛도. 시간은 이미 4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에겐 물 한 잔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목은 타는 듯 말라붙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혼까지 얼어붙는 듯한 절망감이었다. 다시 한번 묻지, 강서연 씨. 대산 케미컬의 박 이사에게 정보를 넘긴 대가로 얼마를 받았나? 감사팀장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가 아니라는 필사적인 항변을 처음부터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아무에게도 정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3억은 전 모르는 돈입니다. 제발 제 컴퓨터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누군가 제게 덮어씌운 겁니다. 감사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덮어씌워? 고작 3주차 인턴이 뭘 안다고 누가 당신에게 덮어씌운단 말이지. 로그 기록은 정확해. 강서연 씨 아이디로 접속했고 강서연 씨가 열람했던 바로 그 파일이 외부로 전송됐어.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 강서연 씨 동생 병원 계좌로 3억이 입금됐지.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나?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순순히 인정하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지. 박태준 부회장님께서도 이번 일로 크게 노하셨어.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아, 박태준. 감사팀장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그 이름.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자신은 그저 권지혁 대표의 눈을 가리고 동시에 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가장 값싼 제물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그녀의 텅 빈 눈을 채웠다. 박 부회장님이 꾸민 짓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감사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바라카논군, 물귀신이라도 되시겠다. 같은 시각 JW그룹 최고 임원 회의실. 박태준 부회장의 주도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권지혁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진 중인 M&A 기밀이 경쟁사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권 대표께서 직접 청소부에서 인턴으로 발령낸 그 여자라니요. 박 부회장파의 이사들이 즉각 그를 거들었다. 대표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고작 3억의 회사에 명운이 걸린 기밀을 팔아넘기다니. 당장 저 여자뿐만 아니라 저런 인물을 앉힌 대표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공기는 권지혁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어젯밤 강서연이 경고했던 H홀딩스를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터진 이 완벽한 증거. 그는 덫에 걸렸다. 그녀가 스파이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경고가 진심이었고 그 때문에 박 부회장에게 제거당한 것일까? 이성적으로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제시된 증거, 로그 기록과 3억 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했다. 지금 그녀를 변호하는 것은 스스로가 박 부회장의 함정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자 동시에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길이었다. 권지혁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의 직감과 한낱 인턴의 무고함이냐 아니면 회사의 안정과 자신의 자리냐.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명석했던 눈빛과 당당했던 태도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이미지를 지워버렸다. 감정은 사치였다. CEO는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강서연이라는 변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다시 JGV의 얼음 왕자로 돌아와 있었다. 이 사안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겁니다. 박 부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기획조정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모두가 일하는 척했지만 모든 신경은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보안팀 직원 2명에게 이끌려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파리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기이할 정도로 꼿꼿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 순간 권지혁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사무실 중앙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강서연을 향하지 않고 사무실 전체를 향해 있었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서연을 곁눈질로 보지도 않고 냉혹한 판결을 내렸다. 인턴 강서연, 오늘부로 해고 조치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회사의 1급 기밀인 프로젝트 스킬라 데이터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권지혁은 계속했다. JW그룹은 이와 같은 배신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서연 씨에 대해서는 산업 스파이 혐의 및 업무상 배임으로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냉정함뿐이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의 말로는 이것뿐이다.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그녀가 천재성을 발휘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낙인 찍혔다. 서연은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자신이 잠시나마 믿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묻고 있었다. 정말 이게 당신의 진심인가요? 권지혁은 그 시선을 피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끌어내. 그가 짧게 명령했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팔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다. 어차피 그녀가 이곳에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동료들의 경멸과 동정,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권지혁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차가운 예언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가난하지만 꿋꿋했던 자부심, 그녀가 잠시 꾸었던 희미한 희망, 그리고 한 남자를 향한 알 수 없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박태준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권지혁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네. 권 대표, 암덩어리는 빨리 도려내야지. 권지혁은 그의 손을 뿌리치듯 피하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다. 밤이 깊었다. 40층에는 권지혁 혼자 남아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불빛들. 그는 승리했다.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웠고 이사회의 신임도 지켜냈다. 박 부회장의 함정이었을지라도 그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그런데 왜 그는 가슴 한구석에 거대하고 차가운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가 떠난 밤, 가난한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나버린 이 밤.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의 저주처럼 맴돌았다.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성이 내린 결정이 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비어버린 강서연의 자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쫓겨난 지 5시간이 지났다. 그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증거는 명백했다. 로그 기록 3억 원의 입금 내역. CEO로서 그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아니 유일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 이성적인 결론을 거부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평생 후회할 것이라던 그 차가운 예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독한 두통에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박태준 부회장은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일찌감치 퇴근했다. 사무실에는 승리자인 자신만 홀로 남았는데 왜 이토록 공허하고 불안한 것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의미하게 사무실을 서성였다. 그러다 자신의 책상 아래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시선이 멈췄다. 아침에 그녀가 비난받으며 서 있던 자리. 최고급 카펫의 결 사이에 아주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싸구려 USB처럼 생긴 아주 작은 녹음기였다. 그가 경멸에 맞지 않는 낡고 저렴한 모델. 이런 건 그의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었다. 강서연. 오늘 아침 보안팀 직원들에게 거칠게 팔을 붙잡혔을 때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의 첫 번째 충동은 이것 역시 그녀의 스파이 행각을 증명하는 증거품으로 감사팀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강렬한 호기심이 혹은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손을 막았다. 그는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합리화의 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기억해냈다. 그 텅 비어버린 절망의 눈동자. 그는 결국 자신의 노트북에 녹음기를 연결하고 헤드폰을 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아마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눌린 듯 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일상적으로 일하던 소리였다. 그는 실망하며 끓여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익숙하지만 음흉한 목소리가 헤드폰을 뚫고 그의 고막을 때렸다. 박태준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그 강서연이라는 애송이 감히 내 H홀딩스를 쑤시고 다녀? 서늘한 목소리에 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장이었다. 네, 부회장님, 어젯밤 회계 서버에 접근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제법이더군요. 권지혁은 숨을 멈췄다. 녹음된 시점은 오늘 아침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박 부회장의 집무실인 듯했다. 박 부회장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잘 됐어. 마침 권지혁 그놈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년이 딱이군.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증거는 만들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 그년 아이디로 대산 케미컬 쪽에 프로젝트 스킬라 가짜 데이터를 전송해. 로그 기록은 자네가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년 동생이 백혈병이라지. 병원비가 산더미더군. 3억 정도 대산 이름으로 쏴줘. 돈에 눈이 멀어 나라까지 팔아먹을 연으로 만들기에 아주 그만이지. 하하하. 권지혁은 헤드폰을 집어 던졌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고 거대한 망치가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함정이었다. 그녀의 절규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스파이가 아니라 박 부회장의 비리를 캐려다 걸려든 희생양이었다. 아니, 그녀는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H홀딩스. 그녀가 보고서에 남긴 그 단어는 그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 신호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에 눈이 멀어 자신을 도우려던 유일한 사람을 청소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적이 파놓은 가장 얕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진실을 외면했고 거짓을 선택했다. 강서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절규하듯 내뱉었다. 그녀가 끌려나가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텅, 빈 눈동자. 자신의 냉혹한 선고를 듣던 그 꼿꼿한 모습.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 이 정도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옥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그가 이룬 모든 것, 이 화려한 야경, 이 제국이 한순간에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녀의 존엄성을, 그녀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3억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쫓기며 어디서 울고 있을까? 아니, 그녀는 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너무 강인해서 그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권지혁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28회 동안 단 한 번도 타인 앞에서, 아니 스스로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얼음 왕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그는 거대한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주저앉았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소, 강소연 씨.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오만했던 세계가 박살난 후에야 비로소 내뱉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봤지만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당당함에 끌렸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차가운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가난한 그녀가 떠난 그 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그 밤, 차갑게 식어버린 CEO의 집무실에서 그는 비로소 눈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었다. 텅 빈 야경을 향해, 이미 사라져버린 그녀의 그림자를 향해 그는 한참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얼음 왕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슬픔과 회한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고도 무서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박태준을 향한 살해.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이것은 그녀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증거였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무도 모르게. 그는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자신이 직접 신고했던 사건 기록을 노려보았다. 강서연, 당신을 이렇게 둘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의 눈빛이 지옥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그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새벽 4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한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김 팀장은 대표의 눈물 자국과 그가 내민 작은 녹음기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표님, 이럴 수가. 박태준, 그자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어.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내 사람이라 칭했다. 그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첫째, 강서연 씨에 대한 모든 형사고발, 즉시 취하해. 내부 감사팀의 중대한 오류로 인한 해프닝이었다고 보고해. 어떻게든 핑계를 대. 경찰이 그녀를 추적하게 둘 순 없어. 둘째, 내 모든 사설 정보망을 동원해. 강서연 씨를 찾아. 동생 병원, 현금 인출 기록, 버스 터미널, CCTV. 24시간 안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 이건 명령이야. 셋째, 박태준을 향한 그림자 감사를 시작한다. 우리가 이 녹음기를 가졌다는 건 그놈은 절대 알아선 안 돼. 김 팀장은 일생일대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JW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이 한 개인을 찾는 데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천재였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이미 도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녀는 카드를 쓰지 않았다. 휴대폰은 이미 부러뜨려 한강에 버린 후였다. 그녀는 3억이 입금된 계좌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돈은 함정의 미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 오직 현금만을 이용해 움직였다. 시간이 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권지혁은 수십억짜리 결제 서류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김 팀장의 보고만을 기다렸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그를 질책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권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야? 강원도 묵호항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김 팀장의 보고는 놀라웠다. 그녀는 동생을 데리고 그 먼 곳까지 낡은 시외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아무런 연고도 남아있지 않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동생은 묵호 시내의 작은 의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대표님이 보내주신 병원비가 아닌 자신이 가진 마지막 현금을 모두 병원비로 선납했다고 합니다. 권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권지혁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김 팀장,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박태준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그는 직접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에서 묵호항까지 3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는 미친 듯이 질주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어떤 말로도 그녀가 받은 상처를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속죄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거칠게 흩날렸다. 묵호항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비릿한 소금 냄새, 갈매기 소리, 그리고 낡고 낮은 건물들. 권지혁의 값비싼 세단과 검은색 코트는 그 풍경 속에서 노골적인 이질감을 풍겼다. 그는 김 팀장이 보내준 주소를 들고 좁은 골목길을 헤맸다. 등대 횟집, 그는 낡은 식당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강서연.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더 야위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하지만 묵묵히 그릇을 닦는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꼿꼿했다. 권지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 손은 복잡한 재무 모델을 분석하고 수천억의 가치를 창출해야 할 손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손이 차가운 물에 담가져 접시를 닦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 낡은 풍경 소리가 울렸다.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권지혁과 마주쳤다. 시간은 멈췄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과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손에 잡히는 국자를 방어적으로 움켜쥐었다. 나가요. 당장. 식당 주인이 놀라 무슨 일이냐며 주방에서 나왔다. 권지혁은 주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둘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가게 문 닫아주십시오. 주인은 돈의 두께와 권지혁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뒷문으로 사라졌다. 식당 안에는 두 사람과 파도 소리, 그리고 서연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서연 씨, 그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 부르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을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기까지 와서 날 비웃으러 왔어요? 아니면 경찰에 넘기러? 잘 됐네요. 어서 잡아가요. 난 3억에 회사를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니까. 권지혁은 그녀의 절규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소 취하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모든 혐의 풀었습니다. 강서연 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녀가 알던 그 오만한 CEO의 눈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후회로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의 눈이었다. 그날 밤 당신이 떨어뜨린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박태준과 보안팀장의 대화 전부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다 알면서
그럼 다 알면서 날 그렇게 수백 명 앞에서 아니야. 그가 그녀의 말을 다급하게 끊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이 모든 걸 잃고 떠난 그 밤에야. 그걸 들었어. 그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권지혁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JW그룹의 제왕 권지혁은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를 숙였다. 내 오만이 당신을 보지 못했소. 내 편견이 당신의 진실을 가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신호를 내가 무시했어.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하지만 제발. 서연은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믿음을 원했다. 용서,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당신이 내게 한 짓이 무릎 한 번 꿇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없어지는 일인가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당신이 전부 짓밟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차갑게 밀어냈다. 일어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럴수록 더 역겨워. 가세요.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거부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산산조각난 신뢰는 그렇게 쉽게 붙지 않았다. 권지혁은 일어섰지만 그의 눈은 무너지지 않았다. 가라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녹음 파일의 복사본이었다. 박태준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자에게 모든 죄를 묻고 당신의 명예를 내가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는 USB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자는 괴물이야. 그의 약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서연은 그 USB를 노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도움? 이제 와서 내가 왜요? 당신의 그 더러운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권지혁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난 가지 않아. 이 무코항에서 당신이 다시 내 손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릴 거요. 그는 식당을 나갔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길 건너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무코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창밖으로 그가 낡은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폭풍처럼 몰아친 남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 그리고 이제 그녀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 꿇은 남자.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믿음은 부서졌지만 운명의 끈은 질기게도 다시 그들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무코항의 작은 식당 안,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권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연의 차가운 거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낡은 여인숙으로 들어갔지만 잠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차갑고 눅눅한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식당 의자에 앉아 밤새 파도 소리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USB가 그녀가 겪은 모든 치욕의 증거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권지혁이 무릎을 꿇던 모습을 떠올렸다. 복수.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서연은 낡은 여인숙의 문을 두드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권지혁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녀를 본 순간 그의 눈은 절박하게 타올랐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가요, 서울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 내 손으로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박태준 부회장. 그 사람은 내가 무너뜨릴 거예요. 권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피로 맺어진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JW 타워에 도착한 것은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이었다. 권지혁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왔다. 그녀가 범죄자처럼 끌려나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를 건넸다. 이제부터 여긴 당신의 작전실이기도 하오. 그는 자신의 직함을 버리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다음 날 아침 기획조정실은 술렁였다. 해고당하고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인턴 강서연이 대표이사실 직속 특별자문이라는 직함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경멸 섞인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집무실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을 잇고 박태준의 비리 장부를 파헤쳤다. 서연의 천재성은 권지혁의 정보력과 결합되자 무서운 시너지를 냈다. 그녀는 박태준이 단순히 횡령과 정보 유출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냈다. 이건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가 대산 케미컬에 정보를 넘긴 건 M&A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차명 계좌로 JW 주식을 공매도했어요. 권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M&A가 실패하면 주가는 폭락할 테고 그때 공매도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뒤 그 돈으로 바닥을 친 JW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겁니다. 서연은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당신을 쫓아내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전의 오해와 편견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만이 남았다. 권지혁은 밤을 새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얼음 같던 그들의 관계가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박태준 부회장은 지옥불을 걷는 기분이었다. 강서연에 대한 고소가 어이없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취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청소부년이 버젓이 특별자문이라는 이름으로 권지혁의 옆방을 꿰차고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 녹음기. 권지혁이 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비로운 척하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어린 놈이 감히 내게 칼을 겨눠? 좋아. 전쟁이다. 박태준은 이 사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그는 끝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용역 깡패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지혁 사무실, 쥐새끼 한 마리 없이 샅샅이 뒤져. USB든 하드드라이브든 녹음기든 모조리 찾아내. 저항하면 처리해버려. 그는 권지혁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족인 김 팀장의 사진을 던져주었다. 특히 이놈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다. 그날 밤
서연은 박태준의 모든 차명 계좌 흐름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 녹음 파일과 함께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걸 안전하게 백업해야 해요. 권지혁은 즉시 김 팀장을 불렀다. 김 팀장, 이 파일을 물리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해. 내가 지정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로 즉시 이송하게. 이건 우리 목숨 줄이야. 김 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장한 표정으로 드라이브를 받아들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 팀장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검은색 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검은 옷에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 팀장, 맞지? 순순히 내놓으면 팔다리 하나는 성하게 해주지. 김 팀장은 즉시 차 문을 잠갔다. 대표님, 함정입니다. 주차장. 그가 권지혁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순간 놈들은 소의 파이프로 차 유리를 박살내기 시작했다. 김 팀장. 권지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명과 굉음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 씨, 여기 있어.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비상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서연도 그를 따랐다. 싫어요. 김 팀장님이. 두 사람은 40층에서부터 지하 4층까지 필사적으로 달렸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김 팀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차에서 끌려 나와 있었다. 놈들이 그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드라이브, 어딨어? 김 팀장은 부러진 팔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권지혁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자식들이. 그는 달려들어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오랜 경영자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먹은 여전히 단단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지혁이 두세 명을 상대하는 사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쓰러진 김 팀장에게 다가가 재킷을 찢으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이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그놈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이 년이 그가 서연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서연 씨! 권지혁이 소리쳤지만 그는 두 명에게 붙잡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피투성이었던 김 팀장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달려드는 놈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치세요. 놈은 분노하여 뒤돌아섰고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칼날을 망설임 없이 김 팀장의 복부를 향해 내리찍었다. 푸식. 끔찍한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췄다. 김 팀장의 눈이 커지고 그는 천천히 권지혁을 바라보며 쓰러졌다. 대표님, 드라이브 지켰습니다. 때마침 서연이 미리 눌러둔 비상벨 소리를 듣고 보안 요원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놈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밴을 타고 달아났다. 권지혁은 모든 것이 무너진 표정으로 쓰러진 김 팀장에게 달려갔다. 김 팀장, 안 돼. 눈 떠. 김 팀장. 그는 필사적으로 상처를 틀어막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 팀장은 그녀와 권지혁을 지키기 위해,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병원 응급실 앞.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질 않았다. 권지혁의 하얀 셔츠는 김 팀장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슬픔, 상실감,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복수심. 내일. 권지혁이 쇠가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박태준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야. 김 팀장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지막 전투의 서막은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피로 시작되고 말았다. 수술실 앞의 붉은 등은 꺼질 줄 몰랐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지만 권지혁과 강서연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권지혁의 값비싼 셔츠는 충직한 부하의 피로 붉게 물들어 끔찍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의 손은 피가 마르면서 뻣뻣하게 굳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분노, 그리고 김 팀장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아니지만 김 팀장이 지켜낸 하드 드라이브를 가방 안에 부적처럼 품고 있었다.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김 팀장의 온기로 뜨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다. 권지혁이 벌떡 일어섰다. 김 팀장은 의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적입니다. 주요 장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가 여러 번 왔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권지혁은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안도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한층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가야 해요.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걸 헛되게 할 수 없어요. 새벽 5시 JW 타워 40층은 전쟁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권지혁은 피 묻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조각한 듯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집무실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전장이었다. 그녀는 김 팀장의 피가 묻은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모니터 위로 박태준의 모든 범죄가 숫자의 형태로 떠올랐다. H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수백억의 비자금, JW 주식 공매도 내역, 대산 케미컬과의 뒷거래 증거들. 권지혁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 정도 증거면 이사회에서 그를 끝낼 수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니. 이건 그냥 데이터예요. 박태준 같은 늙은 여우는 숫자를 조작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가 텄어요. 그는 이걸 실무진의 실수로 몰아갈 거예요. 그에겐 숫자가 아닌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비자금 흐름을 시각화했다. 그 돈이 어떻게 M&A를 방해하는 데 쓰였는지, 그리고 그가 공매도를 친 시점이 어떻게 프로젝트 스킬라의 기밀 유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냈다. 그리고 그녀가 3억의 누명을 썼던 날, 박태준이 공매도로 벌어들인 예상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젯밤 주차장의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피투성이가 된 김 팀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대가라는 제목과 함께. 그것은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준의 탐욕에 대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박태준은 어젯밤 자신의 수하들이 임무에 실패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김 팀장은 죽었거나 빈사 상태일 테니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권지혁의 리더십 부재와 회사 내부의 폭력 사태를 빌미로 그를 해임시킬 작정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이사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우리 JW그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M&A 실패는 물론이고 이젠 사내에서 대표이사의 비서가 흉기에 찔리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권지혁 대표의 경영 능력 부재를.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권지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강서연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네가 어떻게... 권지혁은 상석에 앉는 대신 박태준의 맞은편에 섰다. 폭력 사태라. 잘 아시는군요, 박 부회장님. 그는 회의실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늘 이사회는 회의만이 아니라 반역자를 처단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서연 특별자문 시작하지.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짓이야? 저 여자는 범죄자. 앉으시죠, 박 부회장. 권지혁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인턴이나 억울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을 든 집행관이었다. 지금부터 박태준 부회장께서 어떻게 JW그룹을 약탈하려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H홀딩스의 설립 과정,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대산 케미컬로의 기밀 유출. 박태준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어설픈 소설이군. 하지만 서연의 다음 분석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부회장님의 진짜 목적은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가 조작을 통한 경영권 찬탈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공매도 차트를 띄웠다. M&A 정보를 고의로 유출시켜 주가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억의 누명을 썼던 바로 그날 박 부회장님은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예약하셨더군요.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증거, 그따위 추측 말고 증거를 대. 서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증거,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회의실 전체에 박태준이 보안팀장과 나누었던 대화가 울려 퍼졌다. 그년 동생이 백혈병이라지. 병원비가 산더미더군. 3억 정도 대산 이름으로 쏴줘. 돈에 눈이 멀어 나라까지 팔아먹을 년으로 만들기에 아주 그만이지. 하하하.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박태준의 입이 벌어졌다. 이건 조작이야.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피투성이가 된 김 팀장의 사진과 그를 찌른 괴한이 박태준의 수하임을 증명하는 통화 내역이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피도 조작입니까? 김 팀장님은 이 증거를 지키려다 어젯밤 칼에 엘렸습니다. 부회장님의 이야기를 멈추기 위해서요. 권지혁이 앞으로 나섰다. 박태준, 당신의 탐욕이 내 사람을 죽일 뻔했어.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당신이 말한 증거. 지금 검찰 특수팀이 이 건물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의 모든 차명 계좌와 살인교사 혐의까지 전부 다. 그 순간 박태준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권지혁, 이 애송이가.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준 씨,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정의는 그렇게 가장 극적인 순간에 실현되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 모든 폭풍을 지휘한 젊은 CEO와 그보다 더 젊은 천재적인 여인을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연단에 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모든 이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서연 씨,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이 자리에서 JW그룹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JW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며칠 후 병원 1인실. 김 팀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여전히 미약했지만 병문안을 온 권지혁과 서연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대표님, 해내셨군요. 권지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해낸 거야. 김 팀장, 정말 고맙네. 김 팀장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 자문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나.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그날 밤 유타워의 옥상.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이제 다 끝났네요. 서연이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속삭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감쌌다. 아니, 이제 시작이오. 서연이 의아한 듯 그를 돌아보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후회가 아닌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고 진실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가난한 그녀가 떠난 그 밤, 난 눈물로 진심을 고백했지. 하지만 그건 후회와 죄책감이었어. 내 진짜 진심이 아니었어.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강서연, 난 당신의 천재성만 필요한 게 아니야. 당신의 그 강인함, 당신의 그 고든 신념,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전부가 필요해.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오만함 때문에 당신을 밀어냈던 그 순간부터 난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니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내 전략가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 내 평생의 동반자로.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 자신을 위해 무릎 꿇었던 남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함께 해준 남자. 운명은 이토록 지독하게 그들을 엮어놓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당신은 여전히 지독하게 이기적이네요, 권지혁 씨.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멋대로 결정해버리니.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 이기적인 CEO를 나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권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지독했던 과거와 상처를 모두 녹여버릴 듯한 깊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1년 후 JW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권지혁 대표의 냉철한 결단력과 새로 임명된 최연소 전략기획본부장 강서연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만나 이룬 결과였다. 그녀의 동생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성당에서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건강을 회복하고 휠체어를 탄 김 팀장이 감격에 눈물을 닦고 있었고 서연의 동생이 신이나 꽃을 뿌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권지혁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장 낮은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내 운명이었어. 서연이 대답했다.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한 순간부터 당신도 내 운명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입을 맞췄다. 가장 지독한 오해와 고난으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